지현아 여기 앉아가지고 네. 지현. 자, 지난 수업에 이어서 지진파, 표면파부터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하자. 지난 시간엔 지진파에서 실체파에 해당하는 P파, S파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 이번에는 표면파에 해당하는 두 가지 종류 얘기해볼 건데, 너희가 작년에 공부했던 그 두 표면파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일단 두 표면파의 이름은 두 가지. 표면파, 러브파, 랠리파 두 개가 있고요. 누가 좀 더 파속이 빠르다고 알고 있어? 러브, 맞아. 러브가 랠리보다 더 빠르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되겠고, 요 그림 자세히 보면 조금 착시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지진, 이 파가 어떻게 전달되는 것 같아?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위아래로 가는 것 같지? 예. 근데 러브파의 특징은 수평 횡 방향으로 입자 운동을 하지 연직 성분이 없어.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 그림을 한번 봐봐 다시. 그러면 어때?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뱀처럼 가는 것 같진 않아? 네, 맞지? 좌우로 이렇게 가는 것 같단 말이야. 쌤 혹시 좀 도와줄 사람 있을까? 잠깐 앞에 나와봐. 현장. 그냥 끝에 잡고 있어. 쌤이 요거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자, P파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좀 보이나? 아니요. 이렇게. 보인다. 그 다음에 횡파는 이제 SH파에 해당하는 이런 파가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S파 중에서도 SH파에 해당하는 이런 파가 또 만들어질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러브파는 이것이 이제 지표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야. 근데 러브파가 지표에서 수평 횡 방향이니까 방금 얘기했던 S파 중에 SH파, 지금 요 파, 이게 지표에서 전달된다고 생각하면 돼. 수평. 그 다음에 레일리파는 연직, 수평 다 있어. 그래서 이 입자의 운동이 약간 역타원, 역회전 타원 운동을 해서, 이걸 표현하면 쌤도 조금 어려운데, 앞뒤로 운동하면서 위아래로 운동을 하는 거.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약간 뭐 운동의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잖아.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렇게 지진파를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녀석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 요즘 놀이공원에서 막 이런 거 해보지 않았어? 이런 거? 해봤어? 이거 계단에 넣으면 막 계속 쫙쫙 내려가고. 그걸로. 엄청 잘 보인다. 철이라서. 자, 그래서 표면파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러브파만 유일하게 4개의 지진파 중에 연직 성분이 없다는 거. 이 부분 나중에 지진 기록 배우면서 또 한번 짚어줄 테니까 체크해 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렇게 실체파 2개, 표면파 2개의 그 특징을 이제 하나의 그림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꽤나 의미 있게 또 표현이 된 것은 제일 진원으로부터 빨리 멀리 가 있는 게 누구야? P. 컴프레션 웨이브, P파, 종파, 그치? 그 다음에 쉬어 웨이브, 얘가 S파, 그 다음에 러브파, 얘가 좀 더 빠르다 했잖아, 표면파 중에서. 그 다음에 레일리파가 들어있는 거야. 이 위치도 꽤 신경을 써서 나타냈다, 이해해주면 되겠고, 뒤에 있는 그림도 마찬가지야. 진행 방향이 여기라면 뭔가 진원은 이쪽이겠지. 이쪽에서부터 이 서로 다른 실체파, 표면파가 전달되는데, P파 먼저, 그 다음에 S파, 그 다음 러브파, 레일리파, 이렇게 쭉 차례로 줄지어서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지진 기록 한번 살펴보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16페이지 이제 보면 된다. 지진 기록, 일반적으로 서로 직각 방향인 동서남북 수직 이 3개의 성분 지진계를 설치해가지고 측정을 하고,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그림을 한번 보자. 지금 이 측정의 방식은 관성을 이용한 것인데, 이 용수철에 이 기록을 할 수 있는 추를 달아두고, 이 지진 기록계에 얘는 계속해서 돌고 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진으로 인해 땅이 위아래로 흔들리면, 또는 뭐 앞뒤 좌우로 흔들리면 이 추는 가만히 있고 이 기록계가 그 반대로 흔들린단 말이야. 그냥 같이 흔들린단 말이야. 그러면 기록이 반대가 돼. 예를 들어 땅이 아래로 이렇게 꺼져 있어. 그러면 이 기록계가 내려가면서 이 기록지 자체는 어떻게 기록이 된다? 위로 올라가는 기록이 된다. 땅이 올라가면 이 기록지에는 어떻게 된다?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야. 추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요 방향, 요 관계를 체크해두고 뒤에 있는 자료를 같이 보자.
이거 지금 위아래뿐만 연직 방향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앞 상하 좌우 이것들도 다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념을 소개하는 PPT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여기서 이 용어를 한번 체크해보자. 이 진원에 의해서 여러 파가 발생하지만 그 중에 종파에 해당하는 P파를 한번 생각해볼게요. 이 P파가 이렇게 전달될 거예요, 그렇지? 전달되다가 이 그림을 보면 어떨 때는 이 앞에 있는 매질을 밀면서 압축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다시 되돌아오면서 팽창이 일어난다, 그렇지? 그것을 초기 압축, 초기 팽창이라는 개념으로 할 거야. 이 P파가 압축 팽창, 압축 팽창, 압축 팽창 하면서 이 관측소를 압축의 형태에서 딱 빈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관측소가 원래 위치보다 아까 북위로 뜨면서 이 기록지에는 처음 방향이 어디로 가게 될까? 아래로 내려가게 되지. 네. 이러한 개념을 우리는 초동 하향이라고 얘기를 해. 즉 반대가 되면 P파가 이렇게 전달되면서 하필 이렇게 돼서 팽창될 때 관측소에 딱 도달했다 하면 관측소가 지면에 대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이 기록지에는 초동 위로 기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개념을 우리는 초동 상향, 초동 하향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해. 이해되겠나? 예. 그리고 이걸 이제 연직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방향으로 즉 3차원으로 확장을 시키면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이 되는 거지. 이 책의 그림에서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서 좀 상세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이 상황은 지금 어떠냐? 어느 진원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실체파 2개, 표면파 2개가 이렇게 쭉 가. 근데 그 방향이 어떻다? NNW가? 방향이 뭐야? NNW가? 북북서잖아, 북북서. 얘들아 18방이 말고 16방이 들어봤어 혹시? 네. 북동 북서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이제 22.5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16방이 나타내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북북서 방향이 위치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진원은 상대적으로 남남동 방향에 위치하는 거지. 네. 그래서 지진 관측소의 남남동 방향에 위치한 진원으로부터 실체파와 표면파가 북북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 강의 자료에 동이라고 되어 있지 이거. 예. 북북서라고 좀 고쳐주자. 오타야. 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걸 선생님이 애니메이션으로 하나 좀 만들어봤어. 봐봐.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아래에서 두두두두두두두 올라오고 있어. 이 그림 뭔지 알겠나? 예. 이 실체파가 지금 북북서 방향으로 이렇게 가잖아. 예. 그러면 북북서 방향으로 압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남동 방향으로 팽창을 할 수도 있지. 예. 그거를 여기 그림 나타낼 거야. 압축, 팽창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수직 방향에 초동 상향이 일어나고 남북은 초동 북향, 동서는 초동 서향이 일어났어. 연직 방향에서 초동 상향이 일어났다는 것은 아까 2번이나 했지만 이 상황에서 땅을 압축으로 위로 올린 거야? 아니면 땅을 팽창으로 끌어당긴 거야? 당긴 거지. 네. 지면에 즉 내려가서 수직 성분의 초동 상향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 두 화살표에서 어떤 것이 옳다? 파란색 요 방향으로 지금 팽창의 상황이 일어난다고 봐주면 되겠어. 그럼 이 팽창 즉 남남동 방향으로 이 땅이 끌어당겨진다면 연직 방향에서는 초동 뭐가 일어나야 돼? 위쪽 상에 해당하겠지. 네. 그 다음에 남북에서는 북쪽으로 기록이 되겠지. 왜냐면 얘가 남남동 방향으로 샥 당겨지니까 관성운동 생각하면 돼. 그리고 여기 동서성분에서는 얘가 남남동으로 샥 당기니까 얘는 서쪽으로 찍 기록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상, 북, 서 방향으로 초동 상향, 초동 북향, 초동 서향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야.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 수직 성분의 초동이 하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 남북 성분과 동서 성분은 각각 어떻게 돼야 될까? 반대로 초동 남향, 초동 동향이 되어야 되겠지. 예. 이해되겠나? 예. 그래서 요 수직 남북 동서의 그 상관관계가 이 진원지의 방향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고, 그다음 이 종파가 예를 들면 처음 도달하는 그 종파가 압축의 형태냐 팽창의 형태냐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이제 기록지의 내용이 되게 또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순서 P파, S파, 러브파, 레일리파 순으로 도달하고, 그다음 아까 러브파가 4개 파 중에 유일하게 어떻다고 했어? 수직이? 연직 성분이 없댔지. 네. 그러니까 이 수직 성분상에 PSR인데 여기는 또 어때? 없어요. 없지. 동서남북은 다 뭔가 변동이 있잖아. 네. 그래서 여기 이 선에 해당하는 파가 바로
L파가 되겠다. 러브파가 되겠다. 우리 책에는 여기 L 없거든. 점선만 있고 L라는 기호가 없지 않나? 네. 그래서 L 자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러브 속에는 러브파만 기록이 된다. 여기 빨간색으로 글자를 해놓은 이유는 만약 이 지진이 압축파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압축으로 관측소에 도달한다면 초동 남향, 초동 하향, 초동 남향, 초동 동향이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색을 좀 다르게 해봤어. 예. 이해되겠나 이유를? 네. 자, 그리고 뒤에는 이제 러브파, 릴리파 간섭이 일어나면서 더 이렇게 복잡한 기록이 되겠지. 현대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조금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한데 이런 용수철의 탄성 계수에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 용수철의 탄성 계수가. 그래서 물론 여기도 용수철이 있지만 그 얘를 최대한 코일에 딱 감아놓고 고정이 시켜두고 지진이 일어나면 자석은 공중에 매달려 있대. 이 지진계가 흔들리면서 지면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이 지진계가 흔들리면서 여기 자석과 코일 사이의 그 이동이 결국 유도 전류를 만들어서 그 전압을 측정함으로써 흔들린 정도와 또 3개를 이용해 가지고 방향을 기록해 주기도 한대. 그래서 현대는 조금 더 이렇게 얘가 훨씬 더 센시티브하다고 하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너희들 미국 갔다 왔잖아, 그렇지? 예. 선생님도 어떤 연수를 미국에 갔다 왔는데 너희들이 간 스미소니언 자연스 박물관에 갔다 왔어. 거기에 보면 막 광물 보석 있고 막 지진, 뭐 hul룬 구조로 그런 판 구조로 이런 거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 예. 거기에 보면 지진계가 있었거든. 쌤이 거기서 좀 놀았어. 어떻게 놀았냐면 여기 보면 지금 3성분의 지진계가 있거든. 여기 하나, 둘, 셋 있지. 그리고 여기 보면 그래프가 3개가 있어. 연직, 남북, 동서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막 쳤다. 이렇게 치니까 3개의 성분에 각각 이 진동이 나타나는 거 이게 보이나? 이렇게 나타나더라고. 그리고 선생님은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얘를 여기서 치는 거, 여기서 치는 거, 초동 좀 다르게 나타나나?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 여기 치고 여기 쳐봤단 말이야. 그래서 보니까 실제 초동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더라.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침에 따라서 그 그래프가 이 기록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더라고. 그거 찍은 거 없나 해서 봤는데 쌤이 손이 2개라서 이렇게 막 치고 놀다가 쌤이 영상은 못 찍었어. 그 영상은 못 찍고 이 영상만 남아있더라. 그래서 Make Your Own Earthquake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던데 다음에 미국 가면 꼭 촬영을 해봐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그래서 교재 16페이지에 지진 기록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16페이지 4번에 지진파의 위상과 주시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 P파, S파 얘네들은 매질의 경계에서 모드 전환이 일어나는데 모드 전환은 결국 종파, 횡파의 그 성질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P파의 파선이 밀도가 다른 경계에서 굴절 반사될 때 S파가 또 새롭게 생성되기도 하고 또 S파 파선이 굴절 반사하면서 P파가 생기기도 해. 지금 강의 자료에 이거 P파라고 되어 있는데 그치? S파라고 되어 있는데 P파로 바꾸도록 하자. 쌤이 S파를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오타라서 여기 얘기해줘. P파 이거 바꿔주자.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P파, 즉 종파가 이렇게 막 압축 팽창하면서 이렇게 온다? 즉 서로 성질이 다른 경계면을 딱 만나잖아. 그럼 여기서 굴절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반사도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리고 그 파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충격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로 한단 말이야. 즉 여기서 새로운 파원이 된단 말이야. 얘가 빵 때려, 여기를 빵 때려. 그럼 여기서 또 새로운 파원이 돼서 다양한 파들이 생성될 거잖아.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거야. 그리고 이 그림에서 하나 꼭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P파와 S파의 그 굴절각과 반사각에 대한 특징이야. 그래서 종파, 횡파 같은 매질을 통과하면 누가 더 빠르지? 종파가 더 빠르잖아. 그러니까 어느 파가 어느 입사각으로 들어오는데 이 반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해 보면 둘 다 누가 더 반사각 굴절각이 커? P파, S파 중에 P파의 반사각 굴절각이 더 크지. 네. 왜? 스넬 법칙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뒤에 스넬의 법칙 소개를 하겠지만 그 굴절각 또는 반사각은 그 파의 속도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나거든. 그런 관계.
체크해주고 뒤에 이걸 적용할 수 있는 퀴즈도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자. 그리고 파선과 파면의 개념이 있는데 파면은 그 파에서 어떤 특정 위상에 해당하는 것을 꼭꼭꼭 연결한 것을 면으로 연결지은 것을 말하고 파선은 그 파면에 수직한 하나의 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파면보단 파선의 이동 경로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고 얘네들도 그럼 저 오른쪽에 있는 선들도 다 결국 뭐야? 파선인 거예요. 파선을 표현한 거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어. 자, 요거 작년에 너희들이 배웠다고 하는데 너희들 기억을 한번 뒤집어보자. 이 층상 구조를 이루고 있는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P파, S파의 위상과 전파 경로 또 어디를 통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위상의 기호를 표현했어. 기억나는 거 뭐 있어? I I, K, I. J, 뭐 스몰 I 뭐 이런 다양하게 있지 않나? 예. 그거 한번 빈칸이가 채워보자. 먼저 P파, P라고 하는 P파라고 하면 안 돼. 그냥 P인 거야. P. P는 직접 멘트를 통과하는 종파를 말해. 근데 이때 뭐 반사되거나 그런 건 딱 진원에서 나온 그 녀석 말이야. 그래서 걔네들 P라고 하고 종파인데 외핵을 통과하고 있는 종파를 우리 뭐라고 한다? K, 다시 K라고 한다. 그리고 내핵을 종파로 통과하는 그 위상의 기호들 다시 I라고 한다. 그 다음에 횡파인데 그 진원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 멘트를 통과하고 있는 횡파를 우리 S. 그 다음에 외핵은 통과 못하니까 없고 내핵을 횡파로 통과하고 있는 녀석을 J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반사파야. 반사파는 소문자로 쓰는데 외핵 경계에서 반사되는 녀석을 스몰 C라 하고 내핵 경계에서 반사되는 것을 스몰 I라고 해. 이 스몰 I는 내핵 인어니까 뭐 I라고 외우면 어떨까 싶어. 그럼 선생님 외핵은 왜 O가 아니에요? 나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각 기호의 의미를 기억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지표 외핵 내핵의 표면에 대해서 안쪽으로부터 들어와가지고 안쪽에서 다시 이렇게 반사되는 그러한 녀석들은 그에 해당하는 기호를 연이어 착착착 붙여주면 돼요. 그 예시 이제 한번 각자 살펴보자. 자, 왼쪽에 있는 표는 앞에서 보여줬던 그 내용을 굴절 반사 구분해가지고 그냥 정리해 놓은 거거든. 요거 한번 참고해보고 오른쪽에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하자. 자, 시계 방향을 쭉 가면서 이 노란색 스티커를 하나씩 맞춰볼 건데 자, 여기 지진이 발생했다. 그래서 오른쪽은 P파의 전달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을 거고 왼쪽은 S파의 전달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가 그런 것 같아. 물론 여기도 당연히 S 만드실 수 있고 여기도 P 당연히 만드실 수 있겠지. 그렇지만 선을 다 그릴 수 없으니 여기 한번 그려. 자, 먼저 종파가 이렇게 쭉 가서 이 관측소에 도달했다 하면은 우리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냥 P로 부르면 돼. 근데 여기 도달한 것이 또 성질 다른 경계면에서 반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반사가 되어서 여기 도달했어. 이 관측소에서는 PP라고 부르면 돼. 세기가 굉장히 약해질 거야 관측할 때. 자, 그리고 요 녀석 한번 볼까? 여기서는 어떤 파로 측정이 될까? P 그다음에 반사 그다음에 P로 가는 돼. P 스몰 c P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해되나? 예. 맞아. 이렇게 적으면 돼. 3시 방향에 있는 거 한번 보자. 요 녀석은 그러면 뭘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리로 왔다가 P, K, 그다음 I, K, P 맞아. 그래서 P, K, I, K, P가 되겠지. 어렵지 않다, 그렇지? 자, 요 부분 한번 보자. 여기는 그러면 B, K, P 맞아. 자, 그러면 여기 6시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어려워. 이 녀석은 어디에서 어떤 경로로 도착한 걸까? 보니까 역으로 보니 이렇게도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뭘까? 참고로 여기는 S야. 요 녀석이야. 얘가 P고 얘가 S야. S, K, 아까 안에서 반사하면 한 번 더 이름 붙인다 했지. S, K, S가 정답이야. 그럼 요건 안 돼요? 요건 안 돼. 왜냐면 외핵에서 멘틀로 갈 때 여기 스넬의 법칙을 적용해 보면 요게 지금 입사각이다, 그렇지? 이게 굴절각이다, 그렇지? 근데 외핵과 멘틀의 밀도와 속도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요렇게 될 때 스넬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요렇게 꺾일 수가 없어. 이렇게 다 지금 이렇게 꺾이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꺾이는 그런
지지파의 전달이 있을 수 없거든.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이 녀석은 뭘까? PKIKP, PKJKP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이 네 핵은 종파, 횡파 다 가능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특정할 수 있을까? 복수 정답으로 해야 되나? 강도 같은 거. 각도가 달라. 맞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면 자, PK까지 왔어. 근데 여기서 굴절파가 뭐가 돼? 두 개가 생기지. 네.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을 했었던 부분인데 여기 수선을 긋고 이만큼을 입사각이라 해보자. 그리고 굴절각이 지금 세타 1 하나, 세타 2 두 개가 있어. 예. 누가 더 커? 세타 원. 세타 1이 더 크잖아. 네. 같은 매질을 통과하는데 굴절각이 다른 이유는 또 지지파의 속도가 다르니까. 그러면 누가 더 속도가 빠른 녀석인 거지? 세타 원. 세타 1. 속도가 더 빠른 녀석을 우리는 종파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그러니까 P파로 내액을 통과하는 녀석이 얘라는 거야. 그러면 대문자 뭘로 붙여야 돼? 아이. I. 그래서 여기 I잖아. 그럼 얘는 I가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럼 얘는 종파인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녀석이라 굴절각이 작은 거고 얘는 이렇게 오게 되면 뭐가 되지? J. 그래서 PK, JKP가 되는 거야. 이해되겠나? 네. 이거를 반사파에도 한번 적용시켜보자. 자, 여기 보면 이 두 개를 이제 맞추면 끝나는데 S파로 구텐베르크면까지 갔다가 이제 반사가 돼. 이렇게 반사하나 이렇게 반사가 돼. 근데 수선을 그어보면 여기 세타 1 반사가 있고 여기 세타 2 반사가 있네. 누가 더 반사각이 커? 일단 원. 세타 1. 그럼 세타 1이 뭘까? 다. 종파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P S S 여기 반사됐으니까 C 그다음에 P 맞아. 그다음 얘가 S가 되겠지. 이해되겠나? 예. 그래서 이렇게 굴절파, 반사파, 그다음에 종파, 횡파 또 어디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위상 기호를 붙일 수 있다. 자 그러면 노란색 스티커 떼보면 이렇게 되는데 다 맞게 잘 적었나? 네. 예. 오케이. 그러면 이 내용도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선생님이 슬라이드 5개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잖아 사실 앞에서 이 그림 본 것 같이 예. 다양한 경우의 수를 좀 그냥 글로 줄글로 적으면 어떨까 쌤이 고민을 했는데 이전에 재직하셨던 선생님께서 만든 강의 자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슬라이드를 조금 정리해서 가지고 왔어 이렇게 한 둘 셋 넷 다섯 개 있거든 이야. 요거 그냥 위에 있는 거 위상 기호 보고 밑에 설명되어 있는 거 보고 잘 맞는지 한번 봐봐봐.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하진 않을게. 너희가 슬라이드 넘기면서 SP는 이렇게 되겠지, SS는 이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네. 확인할 수 있겠지? 예. 맞아. 자 그다음 지지파의 위상과 주시곡선이 제목이잖아. 그래서 이제 주시곡선에 관한 내용을 좀 할 거야. 주시곡선은 뭐냐면 이 주시가 주행 시간이라는 의미야. 영어로는 travel time인데 즉 시간과 거리에 관한 그림이야. 그래프야 그래프. 근데 누구의 지진파가 전파되는 것을. 그래서 지진파가 전파돼 걸리는 시간을 진원 또는 진화까지의 거리로 나타낸 그런 그림을 주시곡선이라 하고 이때 거리는 킬로미터 뭐 이런 단위가 아니라 지구에서 어쨌든 일어나는 것이 지진파니까 진원으로부터의 각 거리를 가지고 x축을 잡아. 이 주시곡선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예. 근데 각거리로 하기도 하고 실제로 뒤에 보면 몇 킬로미터인지 계산을 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각거리로 쓰기도 하고 사실 킬로미터 단위로 좀 구하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해. 자, 이런 주시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 당연하겠지만 x축에 관련된 거리, y축과 관련된 속도, 시간, 그 다음에 그 통과하는 그 매질의 종류 특징, 또 경계면의 종류와 특징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주시를 결정하게 될 거다. 그리고 지진파의 종류별 평균 속도 관계를 알아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해. P파와 S파, R파의 그런 속도 관계.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해 보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주시곡선을 잘 연구해서 우리는 지진이 언제 발생했고 그 진원지가 어딘지도 규명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구 내부의 속도 분포를 추정해서 지구 내부의 분포나 어떤 분포 또는 그 뭐 지각 멘틀 외핵 내액의 각 경계의 깊이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연구들 덕분에 또 그런 얘기도 혹시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 내핵 안에 또 뭔가 밀도가 큰 새로운 층이 있다
라는 기사가 예전에 한번 반짝 떠가지고 이슈가 됐었는데 혹시 본 적 있을까? 이제 그런 연구들도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지진의 지진파들 주시곡선을 분석해가지고 약간 좀 불연속적인데? 라고 좀 깊이 공통적으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런 논문을 또 낼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 주시곡선을 활용하는 거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X축을 보면 0도에서 180도, 다시 180도에서 360도로 돌아온다. 얘는 왜 그럴까? 지구의 내부 밀도가 사실 균일하진 않지만 이 진원으로부터 이 180도를 봤을 때 어때? 좌우가? 대칭이잖아. 그래서 이제 거의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주시곡선에서 0, 180, 180에서 360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주면 자, 그리고 이러한 주시곡선을 가지고 좀 연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미리 설명을 하면은 이 주시곡선은 지구 내부의 깊이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프에 따라서 이 주시 t를 아래로 갈수록 증가하도록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어. 우리 해수의 연직 수온 분포 할 때 x축이 t고 y축이 아래로 갈수록 깊이가 증가한다고 하잖아. 그때 깊이에 뭐 마이너스 100km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나? 아니지. 그냥 깊이 100km면 아래로 간다는 거 우리 이해할 수 있잖아. 이 지진파도 좀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t가 아래로 가 있으면 기울기가 사실 음수로 나타나거든. 근데 이 기울기가 우리는 뭐 음수로 얘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 VP가 뭐 5km/s다. 그러면 이 기울기는 그냥 5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 책들이 좀 좋고. 자, 그리고 이 주시곡선이 그려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 어떤 지점으로부터 1, 2, 3, 4, 5, 6 이런 수신기를 설치한다. 그리고 인공 파원을 빵 발사하니까 PS 또 알파 알파 이렇게 전달될 거야. 이때 1지점에서는 뭐 예를 들어 1초가 지나서 P파 도착하고 그다음에 2초 뒤에 S파 그다음에 또 3초 뒤에 알파 이렇게 도착해. 그다음에 수신기 2에서는 2초, 4초, 뭐 6초 뭐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각 수신기로부터 이 P파, S파, 알파가 표면파가 언제 도착한지 이렇게 다 나타내. 그리고 이것을 쭉 선을 연결하면 그 기울기가 바로 속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야. 이 속도와 기울기는 어떤 관계다? 역수 관계에 있다. 왜냐면은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x분의 v분의 1이 돼. 그치?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직선이지만 뭐 곡선이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이 그래프에서 속력을 알고 싶으면은 지금 x축, y축의 속력을 봤을 때 여기서 미분을 하면은 그 접선 미분 값이 결국 기울기가 되는 거. 그래서 x분의 v 대신에 dx분의 저기서 vt를 바꾸고 그 다음에 dx분의 dt로 바꾸면은 이것이 기울기가 되잖아. 그래서 속도와 기울기 사이에 역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제일 작은 게 뭐야? p잖아. 근데 p가 속도가 제일 어때? 빠르잖아. 그래서 그런 관계로 그려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이제 쉬어가는 타임으로 교과서 17페이지에 갑자기 또 지진의 세기와 관련된 개념이 나와서 빠르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저희가 초등학생부터 배웠겠지만 지진의 세기를 논할 때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를 해. 어떤 개념? 규모, 진도, 그치? 규모는 어떤 개념이었어? 그 지진에서 만들어진 에너지의 총량, 어떤 절대적인 강도를 의미해. 그래서 지진의 거리, 지진이 발생한 것의 뭐 진원까지 거리 이런 것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데 이러한 규모를 나타내는 종류의 좀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야. 예를 들어 2017년 포항 지진의 규모 상세 정보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리히터 규모를 기준으로 5.4라는 값을 잡았고 그 다음에 미국 지질조사국에서는 모멘트 규모라는 기준으로 5.5라고 규모를 얘기했대. 유럽 지중해 지진학 센터에서는 이 실체파 규모를 기준으로 5.4라고 잡았고 또 다른 곳은 또 다르게 얘기하고 그렇지? 즉 이러한 여러 가지 규모의 개념이 있는데 각각의 규모의 개념이 뭔지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자. 이 책이 여기 있거든. 리히터 규모인데 리히터 규모가 이 규모에 관한 개념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개념이야. 리히터라는 학자가 지진의 세기를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좀 하자라는 의미에서
근데 나름 정량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고 그 정량적 방법이 뭐냐? 바로 지진계에 기록되는 그 최대 진폭을 이용해서 하려는 거야. 이때 지진파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그런 관계를 이용해서 이 에너지와 규모의 관계를 하나의 식으로 정리를 했지. 그래서 보면은 로그 E는 11.8 플러스 1.5 ml로 표현했는데 우리 교과서에 이게 ms라고 아래 첨자가 들어가 있거든. 예. 그래서 이거 ml로 바꿔주도록 하자. 자, 그리고 선생님이 교재연구를 하면서 리터 규모가 1이면 에너지가 얼마일까를 한번 알아보고 싶었어. 밑에 표가 나와 있더라고. 근데 이 표가 과연 맞는지 또 약간 비판적으로 살펴봤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이상하더라고. 자, 봐봐. 여기 리터 규모 1을 넣어. 그러면 11.8 더하기 1.5는 13.3. 그럼 E는 10의 13.3이다, 그치? 네. 10의 13.3이면 약 2 곱하기 10의 13승 정도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어때? 2 곱하기 10의 6승이 나와. 10의 7승 어디다 해먹었어? 얘도 다 10의 7승만큼의 차이가 있어. 통적으로 10의 7승만큼 차이가 난다는 건 결국 뭐 때문일까? 단위 때문이지. 이때 에너지의 단위가 에르그라는 단위를 쓰는 거라더라고. 왜냐면 1줄이 10의 7승 에르그거든. 줄은 MKS 단위로 표현될 때 만들어지는 일의 개념이고 에르그는 CGS 단위로 표현할 때 쓰는 에너지 일의 개념이야. 단위야. MKS와 CGS 단위 혹시 들어봤나? MKS는 미터 킬로그램 세크, CGS는 센티미터 그램 세크거든. 그래서 에르그는 이제 또 다른 단위계에서 쓰여지는 그런 체계인데 여기 있는 E가 바로 에르그 단위로 표현되는 수치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어. 그러면 이제 숫자가 다 잘 맞아 떨어지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실수한 거는 여기 지금 에르그 적혀 있을 거야, 그렇지? 얘를 바꿔야 되나 생각했는데 사실 얘는 틀리진 않았어. 줄로 표현하면 이게 맞거든. 근데 문제는 뭐였다? 교과서에서 이 수식을 제시할 때 이 E의 단위가 뭔지를 안 알려줬거든. 그래서 이 단위, E의 단위가 에르그라고 한다면 책에는 뭐 문제가 없어서 이 부분만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에르그라고 되어 있는 거 지워주면 돼. 자, 그래서 리터 규모에서는 이런 식을 가지고 어느 이제 척도를 만들었어. 왼쪽에는 PS식을,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최대 진폭을, 가운데는 규모를. 그래서 되게 쉬워. 진폭이 23mm로 측정이 되고 그럼 23. 그 다음에 PSC가 24초다. 그럼 여기 24초. 그리고 이 두 선을 쭉 끄면 이 가운데의 숫자, 이 숫자가 바로 이 지진의 규모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이렇게 리터 규모를 또 쉽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리터 규모를 우리나라에서는 지진 규모의 어떤 기준으로 설명할 때 활용한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리터 규모의 한계는 뭐냐면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 그 값이 포화 상태가 되어가지고 진폭을 충분히 크게 측정을 못하더라는 거야. 얘네들도 결국 지진계로 기록을 하는 거잖아. 근데 23mm, 요 정도는 좀 그래도 기록을 할 수 있어. 조금 이렇게 흔들리는 거. 근데 지진 규모가 막 9점 몇 이상이야. 그러면 진짜 막 수만 배, 수백만 배 에너지가 더 큰 거란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땅이 흔들림이 수 센치, 뭐 크면은 진짜 10cm 이상도 흔들릴 수 있어. 근데 그런 기록을 저 지진 기록기에 딱 진폭으로 쫙 잘 그려줄 수 있을까? 그게 좀 안 되더라는 거야. 계속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리터 규모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 모멘트 규모라는 개념을 이제 써서 또 연구를 하고 어떤 정의를 하고자 했던 거지.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놨는데 칠레 대지진이 이렇게 서로 다른 규모의 표현에 따라 완전 숫자가 또 다르게 나타나서 모멘트 규모를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쓰고 있다. 이 모멘트 규모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되는데 이때 M0가 지지파 모멘트라는 개념이래. 지지파 모멘트는 절단된 단층의 면적과 그 다음에 단층의 평균 변이 끊어지거나 떨어진 그 거리, 그 다음에 암석의 전단 계수 요 세 개를 곱한 M0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에 이러한 식을 적용해가지고 모멘트 규모라는 개념을 만들었대. 그러면 선생님 이거 숫자 다 외워야 돼. 절대 그러지 마. 여기는 4개의 식 외울 필요 전혀 없고 숫자 외울 필요 없어. 혹시 내가 문제를 내고 싶다면 이 식을 제시하고 이걸 활용하거나 응용해서 문제를 풀게끔 할 거니까
이 수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식이 어떤 개념과 관련된 건지 정도는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렇게 리터 규모 또 모멘트 규모가 있었는데 리터 규모 한계도 좀 있고 지진파를 이용해서 규모를 계산하는 방법은 또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로 표면파를 이용해서 규모를 정하고 실제파를 이용해서 규모를 정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개발되어서 이러한 개념의 규모도 있다라는 거. 그 정도도 그냥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진도의 개념이 있었지. 진도의 개념은 전 세계적으로 수정 머켈리 진도를 활용하는데 뭐 진도 1부터 12까지가 있고 그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또 그 집안의 어떤 종류는 어떤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인체 구조물 자연계에 미친 영향을 토대로 측정을 하고 매기는 척도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오른쪽 그림은 지진의 규모와 진도 사이에 어떤 비교를 한 건데 아무래도 규모가 크면 진도도 크지 않을까? 확률적으로. 그래서 그 규모와 진도 사이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 결과인 건데 미국 지질조사국의 분석이니까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료 한번 그냥 가지고 가봤어. 자,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 16페이지까지, 17페이지까지, 18페이지까지 내용 마무리하고 이제 소단원 3 지진파 분석을 통한 지구 내부의 구조로 한번 넘어갑니다. 이 내용부터는 이제 너희가 지구학 2에서 또 미리 깊게 공부했다고 하는 내용이라 선생님이 너희가 배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 그래도 너희가 뭐 공부했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아서 관련된 자료는 뭐 수식 유도 이런 것들은 또 어느 정도 넣어놨으니 같이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진파가 스넬의 법칙에 의해 속도가 느린 층에서 속도가 빠른 층으로 입사될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큰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관계를 스넬의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관계를 이 지구 내부에 적용시켜 보면 가운데 이 그림은 지구 내부의 밀도가 다 균일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린 거고 실제로는 뭐 이렇게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가 연속적으로 더 커지니까 그 지진파도 이 스넬 법칙을 연속적으로 적용받아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다. 하지만 이 안에 멘틀, 외핵, 내핵이 있으니 그 경계 안에서 아까 봤듯이 반사, 굴절이 빡빡 꺾이면서 다양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내용들 그냥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야. 자, 그리고 이러한 탄성파를 가지고 지구 내부를 탐사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지진파 에너지는 다른 물질을 만나면 어떤 위상의 분할이 일어나. 아까 얘기했듯이 뭐 피파가 에스파 되고 에스파가 피파 되고 굴절 반사 일어나고 엄밀히 말하면 음향 임피던스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진파 속도와 밀도를 곱한 물리량이고 뭐 이런 개념이 또 정의되어 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이 개념에 대해서 더 설명하지는 않을게. 자,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제 뭔가 하려면은 모델링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제 간단히 지진파가 통과하는 지역을 임의의 수평 2층 구조로 적용을 해서 각각 파가 직접 전달될 때, 그다음에 임계 굴절 각을 따라 이렇게 전파될 때, 그리고 반사의 형태로 전달될 때 각각의 파선과 주시 곡선을 알아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려고 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실제 전파의 속도, 각종 자료들, 각 층의 전파 속도 V1, V2는 무엇일지, 또 상부층의 두께, 이 H는 얼마나 될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너희가 수식적으로 어느 정도 배운 게 있었을 텐데 복습이 되면 좋겠고 또 새로운 내용들도 있으니 같이 한번 따라해보자. 자, 먼저 직접 파야. 이렇게 직접 진원으로부터 수신기를 빡 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되고 이 식을 바꾸면 주시곡선 y축과 x축에 관련된 꼴로 바꾸면 TD는 v1분의 x.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주시곡선에서 그림은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다, 그렇지? 예. y는 ax꼴이고 얘가 y는 a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저 기울기가 바로 뭐다? v1분의 1이 되는 거다. 아래 층자 d는 뭘까? d의 이유는 다이렉트, 직접 발라서 다이렉트라는 의미로 아래 층자 d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해주면 되겠어. 자, 그 다음에 굴절파야. 굴절파는 이제 음향 임피던스와 다른 물질을 만났을 때 굴절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때 안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파 속도 빨라져서 파면 사이에 그 거리가 좁은 지점에서 V1은 속도가 느리니까 파면 사이 간격이 좁고 V2는 파면 사이 간격이 넓어진 그런 이제 특징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다. 뭐 아래에 있는 그림이 조금 더 간략하게 나타낸 거니까 그냥 참고하고 넘어가자. 자, 그리고 이 굴절파의 입사각이 지금 이 그림에서부터 좀 더 커진다고 보자. 여기서 이 입사각이 좀 더 이게 커져.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는데 그 굴절각이 하필 딱 90도가 될 때, 그때 우리는 각을 뭐라고 한다? 임계각이라고 한다 했지. 왜 아래 첨자 C가 붙을까? 크리티컬이라서 그래. 어떤 특정 임계, 특정 지점에 특이점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크리티컬이라는 의미의 아래 첨자가 붙어서 D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때 각을 우리는 임계각이라 하고 굴절각이 90도 이제 생기는 파를 우리 임계 굴절파라고 한다. 요 파 말이야. 요 파 이렇게. 이때 한 가지 특징은 이 임계 굴절파는 딱 경계에 있지만 어느 파의 속도를 따라간다? 더 빠른 속도를 따라서 전파될 거다. V2의 속도를 따라서 전파된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스넬 법칙에 적용을 시키면 세타 C가 사인 역함수의 V2분의 V1으로 또 표현될 수 있다. 이런 관계도 하나 체크해주면 좋겠어. 실제 이 임계 굴절파는 그러면 평생 저 끝까지 가나? 아니고 이 경계면도 사실 좀 불규칙하고 이 파도 계속 이제 진동을 하면서 나아가니까 가다가 또 여기서 약한 에너지가 나가기도 하고 또 약한 에너지가 1로 나가기도 하고 또 약한 에너지가 1로 나가기도 하고 실제로는 그렇대. 계속 연속적이지 않고. 배터리가 없다고 하네. 조금만 더. 자, 그리고 임계 굴절파의 주시 곡선 요거 한번 살펴보자. 요거 기억나나? 요거 아래에 한번 보면 이 식을 다 유도하지는 않을 거야.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저 주시 곡선 거리 시간의 그래프에서 이와 같은 1차 함수꼴이 나타나는데 이 1차 함수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지. 자, 저 그래프에서 결국 y는 tr 전체 이동 시간이야. tr은 t1 더하기 t2 더하기 t3인데 t1과 t3는 지금 v1의 속도로 통과하고 있는 여기야.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분모의 v1 들어가고 분자 즉 거리는 삼각함수 쓰면은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 생각해. t2는 어떤 속도를 따라? V2 속도를 따라. 그리고 이동 거리도 충분히 저 그림상에서 계산할 수 있다 생각해. 이 식을 토대로 잘 정리를 해. 이때 정리할 때 이 삼각함수와 그 다음에 스넬의 법칙에 따른 사인 세타 C의 값을 잘 여기 적용을 하면 결국 TR이 이것이라는 꼴로 정리가 돼. 그래서 보니까 TR이 Y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B 즉 원점을 지나지 않는 Y절편이 0이 아닌 어떤 이미 1차 함수꼴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즉 V1분의 2H 코사인 세타 C가 뭐가 된다? Y절편 T1이 된다는 거고 이 개념을 우리는 시간절편 또는 절단 시간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T1과 V2 그래서 이렇게 1차 함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정리를 해볼 수 있겠다. 이때 이 참고사항을 꼭 잘 써봐봐. 그러면은 이 코사인 세타 C를 또 바꾸면은 여기 대입을 하면 또 희한하게 또 표현이 될 수 있어. 즉 V1과 V2에 관련된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다는 거야. 자, 이게 임계굴절파의 주식 곡선이고 여기서 보면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 왜 이게 점선이야? 저 식을 통하는 도달한. 맞아. 여기는 사실 물리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해. 임계굴절파라면은 임계각으로 입사해야 되잖아. 네. 근데 여기서 바로 반사가 된다고 하면 그나마 여기야. 즉 여기서는 임계굴절파로 들어갔을 때 파가 도달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바로 요 지점, XC라고 되는 요 지점, 즉 임계굴절파가 가장 최단 거리에서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임계거리라고 하는 거야. 굴절파가 도달할 수 있는 최단 거리 여기까지까지. 그리고 이 거리는 XC는 이 H 탄젠트 세타 C로 표현할 수 있고 앞서 탄젠트 세타 C 여기에 요 사인 코사인 이거 대입을 하면 요렇게 V1, V2와 관련된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 요거는 각자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자. 숙제야, 알겠지?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개념은 바로 교차 거리야. 선생님 손을 한번 보자. 여기서 지진이 빵 발생했어. 하나는 직접 바로 이렇게 쭉 간다. 근데 하나는 임계굴절파로 가.
즉 이렇게 쭉 같은 속도로 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쭉 가. 그 다음에 이렇게 가. 그래서 직접파와 임계굴절파가 딱 만나는 요 거리를 우리는 교차거리라고 하거든. 이 교차거리는 어떻게 정의가 돼? 직접파와 임계굴절파 두 1차 함수의 연립을 통해서 그때의 x 지점을 구하면 바로 교차거리가 나오게 된다, 그렇지? 예. 그래서 y는 요거 직접파, 그다음에 y는 요거 임계굴절파. 그 두 개가 같을 때의 x 값을 우리는 xcr로 정의하고 xcr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 코사인 세타 c는 v1과 v2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각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자,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이 식을 h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 즉 지각이 두께에 관련된.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예. 분모 분자 뒤집어가지고 2 나누면. 그래서 지각의 두께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너희가 새로운 반사파의 주시에 대해서 배울 거야. 반사파는 그냥 임계굴절파와 관계없이 그냥 어떤 경계에서 반사되어가지고 관수에 딱 도달했을 때 그때의 주시를 식으로 표현해 보자는 거야. 이때 전체 이동 거리는 L1 더하기 L2 이걸 라지 L이라고 하고 이때 삼각함수를 써서 저 피타고라스 써서 나타내면은 삼각함수 아니에요. 피타고라스 쓰면은 이 라지 L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리고 반사파는 특징이 다 V1층에서 이동하잖아. 네. 그래서 분모의 V1 분자의 거리를 써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이 식을 양변에 제곱을 하면 이거는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쌍곡선 방정식의 꼴과 동일하거든. 쌍곡선 방정식의 꼴은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이때 x 여기 있고 그다음에 y가 여기 있어. 그리고 얘를 이항하고 얘를 이렇게 이항하면은 이렇게 되거든. 지금 요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예. 이게 x고 이게 이걸 나눈 요 값이 a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y고 요 값을 나눠주면은 여기 b가 되잖아. 예. 그럼 얘는 1이 되겠지. 예. 그래서 a분의 b y는 a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이게 쌍곡선이 뭐지? 점근선 식이잖아. 예. 그래서 a, b 구해가지고 여기 그래프에 나타내면은 딱 이렇게 나타나거든. 이게 뭐냐? y는 v1분의 1 x 이 기울기가 v1분의 1인 거야. 즉 뭐야? 직접파인 거야. 직접파. 아까 그림에서 나왔지만 직접파인 거야. 즉 달리 말하면 예를 들어 이미의 점 여기 직접파가 있고 반사파가 있어. 근데 항상 뭐가 먼저 도착한다? 직접파가 반사파보다 먼저 도착한다는 거야. t가 더 작다는 거야. 그리고 무한히 확장시켜봐. 그러면 여기 직접파가 이렇게 도착하고 반사파는 이렇게 도착할 거야. 근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얘랑 거의 어떻게 돼? 가까워지지. 시간 걸리는 시간이 비슷해지지. 하지만 무조건 어떻게 돼? 직접파가 더 짧지. 그래서 점근선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면은 연결치에서 이해하면은 아마 이해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반사파의 개념도 한번 이 x, y 주시 곡선상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 봐주면 좋고. 자, 이걸 내가 왜 또 소개를 하고 싶었냐? 바로 이 그래프를 이해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야. 이 그래프가 바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야. 직접파도, 굴절파도, 반사파도 다 있어. 그래서 내가 이 그래프를 이제 다 설명하려고 하니 앞에 개념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었어. 이제 1번부터 8번까지 어떤 개념이 들어갈지 맞추면 수업이 끝이야. 같이 해볼게. 자, 1번 y는 ax 원점을 지난 요 그래프는 주시곡선상에서 뭐다? 직접파지. 맞아. 점근선, 쌍곡선, 반사파. 네. 점근선에 해당해. 2번은 뭘까? 이렇게 되어 있네. 임계굴절파. 이 점선이 이렇게 포함된 임계굴절파. 저것도 있고. 3번은 뭘까? 내가 이거 설명 안 했네. 잠시만. 요거 한번 보자. 요 부분.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연거리 주시라는 개념인데 이 쌍곡선의 y 절편에 해당하는 거거든. 이거는 x가 0일 때의 y 값이야. 즉 여기서 반사파가 연직 방향으로 갔다가 돌아오는데 즉 왕복하는 걸리는 시간인 거야. 예. 그래야 t0가 나오는 거 맞지? 그것은 v1분의 h의 2배 하면 되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연거리 주시라는 개념을 하나 체크해주면 좋겠어.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까 2번 다음 3번이 뭐가 되겠다? 반사파의 y 절편 연거리 주시. 여기 연거리 주시 적어도 우리 책이 없어. 예. 4번은 반사파의 곡선이지. 그다음 5번이 굴절파의 y 절편이니까 시간 절단 시간 또는 시간 절편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어. 6번은
6번은 이거 바로 이렇게 최단거리. 그 인계도 인계거리. 임계거리. XC 임계거리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7번은 XCR 차거리. 자 마지막 8번은 H 지각이라고 하긴 사실 그렇지 상부층의 두께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8번까지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어. 쌤 노트북에 배터리가 다 돼서 이제 끝났다. 딱 맞아. 그래서 이렇게 관련된 내용 수업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그 2단원에 포함되어 있는 훈련성 면과 그 다음 이제 새로운 대단한 이 중력 그 다음에 뭐 자기장 이런 내용들 더 배워보도록 할게. 네. 아.